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실기편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 이 모의고사는 2023년도를 대비하는 시험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상당히 우리 시험에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를 23년도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문제풀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운용사 3급, 그러니까 이제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에 이제 한해서 이 실기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실기를 붙고 필기를 본다. 그건 안 돼요. 필기를 먼저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 시험에 응시해서 실기 시험에 합격이 되면 자격증이 이제 부여되는 거예요. 3급짜리가. 지금은 이제 필기가 합격이 됐다는 전제입니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필기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론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이론에 대한 것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실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입력되는 방식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지 이 필기에서 이론에 대한 깊이가 아마 매우 깊게 필기 수업처럼 그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는데 매우 많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기 모의고사를 푼다. 그 얘기는 실기 과정에 학습이 공부가 됐었다는 전제일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몇 번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습을 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 제가 업로드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R집을 풀어서 한번 열어보시면은 2003 제닉스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번 회차 모의고사를 풀기 위한 백업 데이터예요.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가면 우리 S 플러스 실무 교육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놓은 프로그램 있죠. 자, 이 프로그램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가 이 회사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회사는 있어야 돼요. 회사가 없으면 프로그램에 실기 모의고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기 수업할 때 1000번, 뭐 1100번, 1200번 이런 식으로 회사 들어가서 연습한 게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어떤 회사든 만든 상태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들어가요. 자,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자, 들어간 상태에서 회계 메뉴를 크게 한번 왼쪽 툴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2003번의 회사를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게 할 건데 자, 가져오는 방식은 얘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서 복구 메뉴를 사용해서 얘를 끌어오는 거예요. 자, 끌어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만 듣는다 그러면은 회사를 임의적으로 하나는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복구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저는 바탕화면 중에서 1강 실기 백데이터 이렇게 다운로드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저장한 경로를 잘 찾아서요. 데이터 경로는 제가 임의로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자료에다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제닉스 컴퓨터가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에 회사 목록 안에 불러 들여오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 항목에 복구하기 누르시고요. 2003번으로 복구를 해보세요. 자,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실기 백데이터 복구한 거예요. 자, 성공이 떴으면 이제 회사가 열릴 겁니다. 우측에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계속 열려요. 자, 클릭하시고요. 제닉스 컴퓨터는 2003번으로 등록했죠? 커서 놓고 로그인 버튼 누르고요. 회사를 가져오시면 자, 지금부터 2003번 제닉스 컴퓨터에 해당하는 실기 백데이터만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동된다,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저랑 이제 문제를 보면서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실기 모의고사 전반적인 흐름은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기출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시험 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못 외우죠 뭐.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고 자기는 붙었으니까. 근데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 패턴으로 시험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있다면 보통예금이 당좌예금이 나오겠지. 그쵸?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상품에 대한 입고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입력했던 숫자나 내용들하고 다르겠죠. 품목이 다를 거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감안하고 시험 보시는 거니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기준정보 등록하는 문제로요. 거래처 등록 문제 2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등록 문제, 품목 하나를 등록하는 문제, 그리고 신규 부서 등록하는 문제가 늘 똑같이 나와요. 갖다 입력만 하시면 돼요. 전체 점수는 16점입니다. 끝나고 나면 거래를 입력하는 건데 전표 입력하는 거죠. 한 문항당 4점씩인데 전체가 36점이니까 9문제 출제돼요. 분개하는 거야. 전표에다가 자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5번, 6번 가다가 입고 처리하고 매입 잡는 것도 나올 거고 상품 출고 잡으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8, 9번까지가 일반 전표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결산하는 문제예요. 4점씩인데 5문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산 문제 5문제씩. 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부를 조회해서 원하는 숫자를 찾아서 내가 칸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등록해. 이건 주관식. 뭐 사실 다 주관식이긴 하지만 조회해서 숫자를 찾아서 답안지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7문제. 하나당 4점씩. 모든 문제는 다 4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문제의 토탈 점수는 100점이죠. 100점 중에서 7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전체 이제 모의고사의 흐름은 봤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것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예요. 거래처 등록하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관리 세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칸이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드는 거래처 코드 보이시죠? 250번. 회사 이름은 자주 정보 유통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이게 메뉴가 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답안지를 입력할 때 이게 보이질 않아서 좀 문제가 돼요. 이거를 조금 내려놓고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내가 뭘 입력하는지를 화면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실 때는 매입천지 매출천지를 일단 구분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이면 매입, 매출이면 매출. 자, 우측으로 가셔서 도소매 넣어주시고 컴퓨터를 넣으면 입력 끝나요. 거래 시작일은 입력을 하라는 문구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코드 150번 코드 걸어주시고 회사 이름은 지선정보유통 402-81-55336 홍지선 2번 경우는 이제 매출이네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서 도소매 컴퓨터 이렇게 등록만 하면 여러분 2점, 2점, 4점 먹는 거예요. 자, 빠져나가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유형자산을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잖아요. 자, 그 답은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 보니까 계정 과목의 이름이 비품이네요. 그럼 비품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코드 번호 아래 보이시죠? 302번. 자산의 명칭은 난방기, 취득일자는 23년도 12월 10일. 여러분 생각해봐요. 12월 12일에 난방기를 샀어요. 그러면 기초에 있었던 자산이 아니잖아요. 올해 이번 연도에 취득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신규 취득 증가란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300만 원짜리고 상각의 방법은 정률법이래요. 그러면 정률법이면 0번 찍으면 되죠. 그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만약에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다. 그러면 1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죠? 자, 정률법 해주시고 내용 연수 5년, 그 다음에 취득 수량은 1개 이렇게 800번대 그대로.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얼마가 지금 감가상각 B로 산출이 됐냐? 11만 2,750원이 나왔잖아. 이게 자, 이게 나중에 결산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감가상각 결산을 수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입력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입력 잘못하면 이게 잘못 나오잖아. 잘못 나오면 여러분 결산까지 틀릴 수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은 미리 하는 겁니다. 결산을 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12월 12일에 샀으니까 몇 달치 감가상각 했겠어요. 한 달만 했겠죠. 그러니까 우측에 1 써 있잖아요. 1. 월수. 대형 연수 경과된 거는 한 달만 지난 거죠. 하루만 사용해도 한 달을 인식하니까. 자, 감가상각하기 위한 고정자산 등록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가볼까? 이거 하나 하면 몇 점입니까? 그러면 4점. 자, 우측으로 가서 이제 품목 등록 좀 볼게요. 자, 품목 등록은 여러분 어디 가서 등록했죠? 그쵸? 물류관리 가서 등록했죠? 물류관리 품목 등록. 여기 가서 등록했죠? 물류관리 품목 등록. 이제 보시면 상품이 몇 개 등록이 쫙 돼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래쪽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상품으로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500번 하나 넣어주시고 코드를. 자, 대문자로 CPU A7 짠짠짠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단위를 넣어야 되는데 기본 단위가 2A인데 여기서 영문을 찍으셔도 되고 혹시 요 위에 단위 등록을 눌렀을 때 단위 등록이 입력이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손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 등록 넣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닫으시고요. 닫으시고 이렇게 해서 등록. 자, 네 번째. 신규 부서를 등록하는 문제래요. 부서 등록이네요. 자, 메뉴를 열어서 부서 등록은 여기 위에 부서 및 사원 등록. 지금 11번, 12번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13번에다가 하나를 추가하네요. 부서의 명칭은 인사팀. 작업장 아니죠. 부서죠. 부서 선택. 판관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제조원가 아니래요. 그럼 판관비. 끝. 두 번째. 14번. 이번에는 총무팀이고 판관비고 똑같아요. 이렇게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참조부서는 없지만 제조냐 판관이냐 그리고 부문 구분이 공통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원가 계산하는 운용사 2급 시험은요. 이 부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부서가 직접이면은 직접 원가가 되는 거고 간접으로 분류하면 제조간접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문별 원가 배분할 때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요. 간접비로 분류되면 직접적인 원가가 아니라 간접비로 합산됐다가 나중에 제품에 배부되잖아.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부서 구분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부서지. 근데 부서 말고 작업장이 있잖아요. 작업장은 누가 필요하냐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A 제품을 어느 작업장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그 작업장별로 제품의 원가가 계산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은 제품을 제조하는 원가가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주어진 정보를 입력 정도만 해서 점수 하나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서 등록까지 너무 쉽게 했죠? 자, 그럼 끝났어요. 전표 입력하는 걸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전표 입력은 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요건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렇게 해서 보이니까 일반 전표 열어보겠습니다. 12월 3일자 박하나 직원에게 출장을 가라고 명하고 여비 계산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이 나갔죠. 차대변으로 입력할게요. 대변에 현금이 50이 나갔는데 여러분 여비 계산액 이 개는 대략계자죠. 대략계자. 그러니까 미리 대략의 교통비를 미리 주고 나중에 갔다 오면 정산하자. 얘기는 오늘 교통비가 나간 걸라고 봐야 돼요. 나중에 갔다 왔을 때 추후 정산을 하겠어요. 정산을 하겠죠. 이렇게 출장비를 미리 주었을 때 나중에 정산하는 용도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 처리하는 거예요. 얘를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하시면 안 돼요. 증빙이나 정말 여비교통비를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는 거야. 출장을 가라고 얘기하고 미리 일부를 주는 거죠. 자, 가지급금에는 거래처가 있으면 거는데 걔가 누구냐? 박하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놨네요. 조회해보니까 있네요. 그러면 거셔요. 거래처를 굳이 걸으면 점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 점수를 주는데 거래처를 걸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안 걸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니까
조회했을 때 특정 거래처가 얘랑 관계 있는 거래처가 조회되면 입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지급금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월 5일자 문제. 영업부 직원 생일 선물 20만 원을 마트에서 사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영업부 직원에게 선물 사주려고 한 거니까 당연히 판관비 복리죠. 그리고 복리 띄우면 계정 과목이 많이 뜨는데 우리 운용사는 판관비만 사용하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제조하지 않으니까요.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변에 결제를 아직 안 했어. 근데 마트에는 결제했고 카드 결제만 남은 거죠. 근데 주된 매입 채무 아니니까 미지급금을 거시고 그리고 나서 KB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식이에요. 뭐 시험이 그렇게까지 막 미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자, 또 봅시다. 3번 문제. 12월 12일자. 우리가 방금 전에 난방기 산 거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요거죠, 요거. 요거요, 요거. 12월 12일 맞네, 그치? 얘가 연결된다. 12월 10일에 12일에 300만 원 구입 오늘 한 거, 오늘 그거 분개하래. 그리고 결제는 아직 못해서 외상이래요. 그럼 차변에 난방기를 처리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비품 아닐까? 비품에다가 대한전자 유통 걸어야 돼요? 안 걸어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안 걸어도 되지. 채권 채무 아니잖아요. 예적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 낭비 걸 필요 없어요. 300만 원 비품 것이고 대변에 결국은 외상이래. 외상인데 상품이 아닌 외상은 기타 채무인 미지급금을 선택하는 거고 이때 미지급금은 대한전자에게 외상으로 했으니까 아이고 대한전자 유통이라는 거래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12월 12일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또 올라가서 12월 13일자 봅시다. 우리은행에 유동성 장기부채 5천만 원이 있나 봐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전년도 기말에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만기가 내년으로 될 때 대체하는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전년도에 23년도에 갚을 돈으로 미리 설정해 놨는데 이 돈과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오늘 현금으로 나갔대요.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요. 그러면 차변에 와야 되는 거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갚았다기보단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한 이자가 25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다. 이런 문구네요. 그렇죠? 이자가 나갔구나. 만약에 유동성 장기부채와 그랬다면 5,025만 원 나가는 건데 유동성 장기부채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25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차변에 결국 와야 되는 건 하나네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네요. 이자 비용이 25만 원이 나갔고 대변에 그 돈은 현금으로 나갔고 자, 이런 식으로 5번 문제 가볼게요. 12월 16일자 거래. 날짜를 일단 바꿔놓으시고 정확한 날짜에 전표를 넣어야지만 또 정답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모든 시험이.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이 얘기는 갖고 있다. 대양전자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 1,500주를. 액면이 5,000원인데 장부는 7,500원이라는 얘기는 나는 1,500주를 7,500원에 산 게 있는 거죠.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00주를 8,500원에 처분했대요. 안 봐도 이익은 나겠죠. 왜냐면 취득한 게 장부가액일 텐데 장부가액보다 처분가액이 높으니까 통장에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에는 신한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1,500주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진 않으니까 1,500주 곱하기 7,5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이 이미 장부에 있다는 얘기를 한번 검증 차원에서 확인해 볼 때는요. 만만하면 그냥 시산표를 열어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겠죠? 자, 커서를 갖다 놓고 한번 봅시다. 그랬네요. 1,500주가 7,500원의 취득을 이미 했네요. 그쵸? 1,125만 원 걸려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미 있는 건 확인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00주를 처분하는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먼저 할 일은 단기 매매증권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에 1,000주만 대변으로 반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0주인데 근데 걔가 한 주당 얼마에 취득했냐면 7,500원에 취득했으니까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75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만큼 소멸됐어. 근데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거래처를 걸어서 은행에 거래처 거는 거 아시죠? 자,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사실은 천주가 8,500원에 예금으로 이체됐으니까 850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주식과 관련된 처분 거래는 1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처분이익에 신한은행 글씨 자동으로 반영된 거 싫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코드가 안 걸렸고, 사실 코드 걸어도 실제 걸어야 되는 보통예금에만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걸리든 안 걸리든 관계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풀어봤고, 자, 6번으로 가시면 12월 19일에 상품을 매입했대요. 전자세금 계산서 10%짜리 받았대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 분개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대한 40개 품목당 입고 처리도 좀 해줘야 돼서 이 문제는 바로 전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물류관리 가는 거죠. 자, 물류관리 입고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 12월 19일자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운용사 3급은 항상 건별 과세예요. 그러니까 21번 찍으시면 돼. 항상. 다른 건 안 나와. 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건 입고든 출고든 건별 과세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참조문서는 입력 안 하고요. 거래처는 내가 제닉스죠. 상대방은 인천이죠. 인천정보유통 걸어주고. 자, 이제 지급 구분은 분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적는 건데, 아래 보니까 전부 다 외상으로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외상 거시면 좋죠. 외상이니까. 그러면 요즘 내려놓고요. 메뉴를 올려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입고한 것 중에 첫 번째 품목은 포토 프린터래요. 자, 더블 클릭하면 포토 프린터 상품 줘야 될 거고, 그 상품은 수량이 몇 개 매입됐냐면 40개고 단가는 30. 그래서 1200만 원에 120만 원. 또 매입한 상품은 두 번째 항목이죠. 선택하시고 수량 넣으시고 입력해서 800과 80. 자, 두 개 합산하면 2천만 원과 부가세가 200. 토탈 2200인데 그 2200만 원이 전부 다 외상이네. 외상 맞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네요. 끝났네요. 외상이 전부 걸렸네. 외상에 걸린 이유는 여기에서 그냥 외상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일단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외상 거래구나 라고 인식한 거야. 위에 입력한 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야. 자, 입력을 하셨으면 자, 이 상태에서 커서를 입력한 라인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시고요.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밑에 칸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전송이라는 메뉴가 떠요. 전송을 눌러주세요. 이 전송을 누르면 어디로 가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거든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 12월 19일자 들어가서 자, 위에 가보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전자세금이 입력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찍어서 다시 왜 이래? 선택해서 전자세금 1번 찍어주시고 아래쪽에 상품 잡혔죠. 부가세 잡혔죠. 대변에 주된 매입 채무인 외상 매입금 걸렸죠. 특별히 수정사항은 없죠. 그러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9일자 일반 전표 입력하는, 아니 메인 매출 전표까지 입력하는 상품 입고 문제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 12월 20일자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 대구 유통에 발행했던 약속어음이 오늘 만기가 돼서 당좌 예금 국민은행에서 결제가 됐대요. 출고나 입고는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네요. 다시 그럼 전표를 바꿔서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20일자. 우리가 예전에 발행했던 어음은 지급어음이었겠지? 지급어음 만기됐다 이 뜻이네요. 다음 차변에 지급어음이 반제가 되고 거래처를 입력하시겠죠? 대구 정보유통 금액은 935만 원이네요.
결제한 거니까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나갔대요. 국민은행 당좌예금은 보통예금하고 구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당좌 별도로 있는 거 확인하셔서 당좌에다가 선택하시고 자, 일단 먼저 분개를 하고요. 두 번째 할 일. 이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이제 결제가 됐으니까 어음 넘버 확인해서 이 어음 반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하는 방식이 F3. F3 버튼 누르시고 다하 521로 확인합시다. 자, 결제된 거 맞고요. 어음 넘버는 그 어음이 이제 반제가 될 수 있게 대변으로 반제 처리해 주는 거죠. 어음 번호 맞고 금액이 맞아요. 자, 이 어음이 오늘 만기됐다라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어음이 결제가 돼서 이렇게 반제하는 경우죠. 이거는 관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입력할 게 없어요. 털면 돼. 예전에 발행했던 어음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그 어음 만기됐다라고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딱 여러분 세금 계산서 나오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이제. 그쵸? 입고 입력, 출고 입력 따로 가야 되니까 물류관리로 넘어가시고 지금은 팔았으니까 출고 처리하는 거예요. 출고 입력. 날짜는 12월 23일이고요. 무조건 건별 과세. 무조건 건별 과세. 자, 거래처를 먼저 볼까요? 서울정보유통이고요. 서울정보유통을 걸어주시고 자, 날짜는 맞고 매출하고 돈을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얘도 전액 다 외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선택해서 분개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걸어두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상품을 보니까 판매한 상품 첫 번째 더블 클릭해서 자, 선택하시고 50개를 팔았다. 하나당 100만원 이렇게 두 번째 상품은 3D 프린터 수량은 15 400 6천에 600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공급가액이 1억 1000이고 부가가치세가 1100이라 토탈 1억 2100만 원인데 1억 2100만 원이 죄다 외상에 걸려있네요. 전부 다 외상. 자, 그럼 분기 다 끝났네요. 벌써 외상이니까 뭐 수정사항도 없고요. 자, 그럼 입력 다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누르냐. 전표 추가 누르시고 전송 버튼 눌러서 메인 매출 전표에 넘어갈 수 있게 23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볼게요. 넘어왔죠? 자, 출고 입력이고 복수고 복수가 뭐냐면 품목이 2개 그리고 매출이고 자, 그럼 여기서 전자세금이라는 걸 반영해 주시고 전자세금 일단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래 보면 수정사항이 별도로 특이사항은 없어요. 상품 매출 부가세 외상 매출금 끝 수정 없이 이렇게 마무리 입고 출고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걸 좀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26일자 부산정보유통이 발행했던 약속어음이 1925만 원이 만기가 돼서 오늘은 국민은행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대. 그 얘기는 내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전에 어음으로 가지고 있던 게 만기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받으러 오면 만기가 된 거네요. 맞죠? 자, 그러면 차변으로 당좌예금부터 넣어봅시다.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금액은 1925만 원. 근데 뭐가 들어왔냐면 예전에 받아두었던 어음이 만기가 된 거야. 부산정보유통 1925만 원. 자, 전표를 먼저 넣고요. 두 번째, 받을 어음도 예전에 받았던 어음 오늘 만기돼서 이제 더 이상 어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F3 눌러주시고 할인한 거 아니죠. 이제 오늘은 뭐 한 거냐 물어보면 만기가 됐다. 만기돼서 반제 4번 바꿔주고 어음 넘버는 F2 해서 불러오는 거야. 92671155 돼 있는 거 맞죠? 715 선택. 나머지 입력할 거 있나? 있었던 어음을 반제라는 것뿐이니까 내가 오늘 또 추가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특별한 뭐 할인율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면 반제하는 경우에는 입력할 일이 없죠. 그냥 반제만 하면 돼요.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 전표 문제가 9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3번 이제 결산하는 문제인데요. 결산 문제 자선 문제 중에 보험료에 대한 문제, 소모품에 대한 문제는 직접 수동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데 비유동 자산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거나 매출 채권의 1%를 보충하거나 기말상품 재고액을 마감하거나 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부터 해볼게요.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게 자동 결산이죠. 12월, 아이고, 날짜를 이렇게 잘못 넣어가지고 틀린다. 자, 12월 31일자 1번. 우리가 보험료는 이번 연도 당해 중간에 보험료가 나가도 당해년도 언제부터 내년 언제까지 이 두 기간이 혼합되어 있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단기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없는데 기말연재 내년 그러니까 차기에 해당하는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는 이번 연도 보험료라는 비용에서 제거하는 방식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줘야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보험료 선급금을 잡으래요. 보험료 선급금이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럴 때 보는 거는요. 시산표를 보험료를 찾아서 보험료 보이죠? 판관비의 보험료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얼마가 나갔는데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그걸 보시는 거야. 지금 240만 원이면요. 한 달에 20만 원이죠. 사실은. 월 20일이죠. 자, 이번 연도 8월부터 이번 연도 12월 30일까지는 다 단기 보험료니까 상관없는데 내년이 몇 개월이나 이하돼 있는 거예요. 지금 7개월. 그러면 140만 원은 이번 연도 보험료입니까? 내년도 보험료입니까? 이거죠. 내년 보험료죠. 얘를 내년의 보험이야. 올해는 먼저 지급한 것뿐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하기 위한 금액은 140이고 지우고 140만 원의 보험료를 제거하는 방식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대변을 먼저 넣으면 대변에다가 판관비 보험료 140만 원 제거, 삭제, 반제. 그러면 얘를 140만 원은 보험료가 아니야. 뭐야 그러면 선급비용이야. 선급비용은 이러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용을 당해 연도에 먼저 지급했을 때 자산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이에요. 선급비용은 자, 이렇게 해서 선급비용 있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미사용액이 20이래요. 그러면 소모품은 20만 원은 자산으로 남기겠다. 다 비용 처리했든 자산으로 처리했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때도 시산표를 조회해서요. 소모품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소모품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가보니까 소모품이 있고요. 또 찾기를 해보세요. 없죠? 자,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계정으로 이미 120을 잡아놨어요. 근데 자산으로 잡아놓은 거죠. 처음부터. 근데 다 소모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소모품 중에 미사용액은 20만 원 뿐이야 라고 얘를 이해하셔야 되겠네. 소모품은 전부 다 미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잡은 건데 알고 보니까 기말 현재 미사용은 20만 원이야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120만 원 중에 20만 원이 미사용이면 100만 원은요. 이 중에 100만 원은 사용했어 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사용했다는 말은 뭘까요? 소모품 120만 원 중에 사용한 소모품은 100만 원 제거하고 그 100만 원은 뭘로 보낼 거냐면 비용 처리할 건데 사용했으니까 그 이름이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우리 이거 소모품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뭘 확인하냐면 기중에 소모품이 지급이 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잡았을까 자산으로 잡았을까 그거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소모품 미사용액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산 잡으란 얘기야? 미사용액이 20이니까 나머지는 비용 잡으란 얘기야. 그것은 문제마다 달라요. 자, 답은 오늘은 비용을 잡으라는 뜻이었어. 전부 다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판관비 소모품비로 얼마를 인식하냐면 100만 원 잡는 거구나.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을 100만 원만큼 차감하는 거죠. 이 중에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대체해야 되니까 여전히 20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분으로 반제 처리. 자, 결산 문제 중에 5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2문항이 이런 형식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런 형식. 그러면 이제 3번부터
4번, 5번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매출 채권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럼 1번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래요.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하냐? 나는 입력하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장부를 열어서 확인하시는 거야. 어디 가냐? 감가상각에 대한 토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유형자산이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총괄로 들어가요. 그리고 조회하시면 해당 감가상각비가 산출이 되지요. 자, 금액을 좀 볼게요. 얘가 감가상각비죠, 이게. 자, 그러면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250이다. 저처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왔다 갔다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셔야 돼. 지금처럼. 그게 여러분이 시험 보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비품이 11만 2,750원 이렇게 3개 적어 놓으셨죠? 그러면 끝난 거야. 만약에 무형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무형은 눌러봐. 시간 안 걸리니까. 눌렀어. 없을 거야 아마. 응. 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은 해봐요. 근데 대부분 운용사 3급에 무형까지 상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해서 조약이 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중에 비품은 우리가 앞에서 12월 12일자에 300만 원짜리 산 거 있잖아. 그게 반영된 거고 나머지 차량이랑 건물은 이미 입력된 걸 끌고 온 거야. 내가 입력한 것만 감가하면 안 돼요. 질문이 뭐죠? 모든이야. 모든 비유동자산. 모든 감가상각 자산. 그러니까 조회하시는 건 여기 들어오는 게 가장 정확해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자,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래요.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죠. 자, 이거 잔액을 확인하거나 금액을 계산할 때는 치산표가 제일 낫고요. 다시 한번 12월 31일자 장부를 열어놓고 금액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거 금액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얘. 근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35만 원. 다시 바드럼의 채권 잔액은 얘.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30만 원.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보충액을 계산해 봅시다. 자, 무조건 1%예요. 그러면 3억 5,164만 4,400원의 1%. 그럼 300 얼마 나오겠죠? 거기서 35만 원을 빼는 거죠. 같은 방식 여기에다가 1%를 곱한 다음에 다시 30만 원을 제거하는 방식. 계산기로 한번 이제 두들겨 볼까? 351 644 400원 곱하기 1% 빼기 35만 원 하시면 3166444 적어놓고 두 번째 바드럼 3,650만 원 곱하기 1% 빼기 30 답은 6만 5천 원. 이 두 금액에 보충하는 금액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거고 지금처럼 똑같이. 그리고 장부에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시고 근데 계산을 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야. 아주 어렵진 않아도 하는 방법을 아셔야만 이 대손충당금이 뭐 하는 거냐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것까지는 풀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결산 문제 3번. 기말재고를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마감해서 기말재고 재고 자산을 나보고 구하래. 구해봅시다. 마우스로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자, 이 경우는 물류관리 들어가시고요. 자, 물류관리 재고자산수불부. 그냥 엔터 치고 엔터 치면 1년 전체 기간이 열립니다. 상품도 전체가 불러와요. 자, 얘를 마감을 한번 누르면 끝나요. 자, 마감 버튼 누르시고요. 일괄 마감 누르신 다음에 왜 일괄 마감하냐면 그냥 마감을 누르면 내가 라인에다가 선택한 것만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마감이면 한 번에 쫙 마감하는 거야. 10개든 20개든. 자, 일괄 마감 버튼고 누르시고 확인. 그럼 자연스럽게 마감되죠? 이 무라는 거는 CPU라고 하는 자산을 품목을 등록은 했는데 입고나 출고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지? 없잖아. 얘네들은 있지. 그치? 있는데 얘는 없어. 없으니까 그냥 무라고 한 거야. 에러가 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얼마가 기말재고로 남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고자산 명세서를 들어가는데 잠깐만 하기 전에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프로그램은 선입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기능도움에서 평가방법 누르시면 다 선입으로 돼 있잖아, 상품이. 그러니까 안 바꿔도 돼. 내비두시면 되고요.
자, 물류관리에서 재고자산 명세서를 열어서 12월까지 상품에 해당하는 계정의 금액을 조회해 보니까 여기 맨 아래쪽에 재고 금액의 합계가 보이시나요? 3,792만 4천원. 여기요. 3,792만 4천원. 3,792만 4천원 됐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입력하러 가는 거야. 전체 회계 메뉴에서 결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입력하는 메뉴가 결산 자료 입력. 엔터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매출 원가를 부르시면 상품 매출 원가인 451번을 찍고 원가 경비나 표준 원가 계산은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할 수 있게 기말 상품 재고액 위에서 한 대여섯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지금 조회했던 답을 입력하시는 거야. 3,792만 4천원. 그럼 봐요. 3,792만 4천원이 들어가는 순간 기초 3천, 단기 상품 매입액이 1억 1,400, 그럼 1억 4천 얼마죠? 근데 그 중에 기말 상품이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만들어주는 분계는 프로그램에 한다고요. 지금 매출 원가로 얼마가 계산이 돼야 해요.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107, 090, 땡땡땡. 얘가 매출 원가로 계산이 되는 분계를 프로그램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을 반드시 입력하시는 거예요. 기말재고자산을 분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금액 중에 남길 건 남기고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매출원가죠. 자, 두 번째 감가를 먼저 넣을까 대손충당금 먼저 넣을까 그랬더니 감가가 항상 먼저 있어. 자, 판관비 아랫줄에 쭉쭉 내려가 봐. 판관비 밑에 감가상각비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자, 감가상각비에다가 건물부터 넣은 거예요. 건물은 보니까 250이래요. 그럼 250. 차량 운반구는 332만 원 조회했죠. 비품은 11만 2,750원 방금 전에 조회했었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오면 입력 한번 해보죠. 외상매출금에 보충하는 금액은 316,444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받으럼에 대해서 금액은 65,000원이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금액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두 개 다 넣고 그럼 다 끝났나? 다 끝나면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있으실 거예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메뉴를 이제 마감합니다. 전표 추가 짠. 결산 분계 일반 전표 추가 완료됐다고 뜨죠. 자, 일반 전표를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전표가 아닌 그 다른 전표가 불러왔는지 조회하면 매출원가 107090000 이거 분계 프로그램 해주는 거지 이렇게. 나머지 감가상각 감가상각 누계 분계해주죠. 대손충당 대손상각비 분계해주는 거지. 이 분계가 있어야 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표 추가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이제 전표상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 이때까지 입력한 거 다 끝났으니까 전표를 열어서 모두 닫기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실기에서 손익 열었다가 잉여금 열어가지고 전표 추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도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자,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 이제 지울게요. 위에 있는 내용들.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장보조회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장보조회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4월 30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3D 프린터를 구매했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 중에 공급가액을 물어봤는데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없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지? 3D 프린터만 보래. 그러면 회계에서는 3D 프린터만 분계하진 않잖아요. 그냥 다 상품이지. 계정 과목이. 이럴 때는 각각의 품목별로 조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재고자산 수불부 들어가면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요때 보는 장부는 구매니까 입고죠.
구매 중에서 품목별 구매 원화 이렇게 들어오시면 좀 편하게 숫자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기간은 1월부터 4월 30까지고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은 3D 프린터 하나잖아. 그럼 그 상품만 조회하시면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금액이 얼마냐면요. 2,944만 원 여기 있죠?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금액을 보면 요거죠. 이게 공급가액인데 이 두 건이잖아요. 그쵸? 요 품목에 대해서 이 거래처, 이 거래처. 토탈 금액이 얘인 거죠. 348만 원. 얘를 나중에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하는 별도의 창이 있단 말이야. 그게 어디에 있나요? 라고 뭐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시험장 가면 감독관이 주간식은 여기다가 입력하세요. 라고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걸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다 넣어야 되냐는 시험 볼 때 전체 메뉴 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딱 시험 여러분 보는 메뉴가 있을 거야. 얘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메뉴인데 요 위쪽에 답안 등록, 주간식 답을 입력하는 칸 해가지고 메뉴가 따로 있을 거라고요. 요걸 클릭하면 1번 답 입력, 2번 답 입력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항목별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을 거니까 답을 어떻게 줘야 하느냐 요걸 잘 기억하시고 그런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4월부터 6월까지 판매한 포토 프린터에 몇 개를 팔았네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판매와 관련된 거를 줘야 하는구나. 얘도 물류관리에서 판매와 관련된 관리 중에서 품목별 판매 현황 이것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번에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포토 프린터만 그래서 얘도 그냥 100번 100번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딱 판매한 거 수량 보니까 몇 개가 딱 있나요? 150개 딱 있죠 여기? 150개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150개. 어렵진 않죠? 자, 입력할 때는 150 숫자만 넣으시면 되고요. 개를 넣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 3번 6월 말일 현재 경성정보유통이라는 회사의 외상 매입금은 잔액이 얼마니? 거래처의 잔액을 질문한다. 그럼 항상 거래처 원장 하나예요. 1월부터 6월 30까지 외상 매입금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래처는 경성정보 하나입니다. 자, 잔액을 확인해 볼까요? 4,089만 2천 원이네요. 자, 이렇게 찾아보는 거고요. 네 번째,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정보유통으로부터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된 받으러움은 얼마입니까? 결국 이 거래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거래처에 대한 금액 중에 만기가 돼서 받으러움 중에서 어떻게 금액이 움직였느냐를 확인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쵸 거래처 원장. 자, 기간은 중요해요. 6월 달에 결제한 걸 끌고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날짜는 원하는 날짜가 중간 구간에 걸리면 처음부터 조회하시면 안 되고 원하는 날부터 원하는 날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까지 받으러움을 조회할 거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래처는 이번에는 부산정보유통이고 자 이렇게 해서 7월 1일자 해당하는 날짜를 열어서 거래처 원장으로 받으러움을 조회를 해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대변에 있는 금액 있잖아요. 2,475만 원. 우리가 받으러움은 받으면 차변에 걸고 우리가 이제 받으러움이라는 계정이 채권이니까 매출이 일어났다가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은 차변에 걸지만 얘가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되면 대변에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받으러움 계정 중에 차변은 하나도 없고 대변에 있는 이 금액이 결제가 된 금액을 말하겠죠? 답은 2,475만 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어음에 대한 정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조금 틀릴 수는 있어. 왜냐면 시험 볼 때 그것만 가지고 조회해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받으러움이라는 현황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받으러움 현황에서 여러분이 기간을 이거. 만기로 조회하신 다음에 만기가 2023년도 7월 1일부터 2023년도 9월 30까지 부산정보 유통권만 요 안에 만기가 된 것만 조회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조회하시면 원금이 2,475만 원짜리가 만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보유란 얘기는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만기가 8월 달이니까. 여기 이렇게 2,475만 원을 바드럼 현황이라는 메뉴에서도 그러니까 찾아서 활용할 수는 있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5월부터 7월까지 판관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월은 언제입니까? 5월부터 7월까지 판관비. 그러면 판관비와 관련해서 어느 달에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판관비는 어떤 특정 계정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통합의 계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계정원장은요. 이게 돼요. 총계정원장은 판관비 복리후생비가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될지 이게 가능한데 판관비가 한두 개인가? 800번대 모든 비용이 판관비잖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간에 판관비를 월별로 비교를 하고 싶은데 판관비의 합계를 봐야 될 때는 월계표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월계표를 들어가서 보세요. 5월부터 7월까지 가면 판관비의 합계가 보이잖아. 합계를 봐야 돼요. 5, 6, 7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3번 여는 거야. 5월부터 5월을 열어. 그리고 5월 달에는 253만 2천 원이었어. 어딘가에 적어 놓으시고요. 다시 6월부터 6월을 열어서 246만 원이었어. 어딘가에 적어 놓으세요. 7월부터 7월은 500이야. 아이, 그러면 끝났네. 그치? 너무 크지? 답은 7월이네요. 559만 5,400원. 이렇게 판관비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과목별로 조회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6번.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했지?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수익 찾아봐.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어. 그러면은 여러분 요 위로 가면 안 돼. 지금 손익계산서가 사실은 크게 2개가 있는 거야. 우리 프로그램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도 있고 KIFRS라고 하는 걸 적용한 재무제표 양식이 있고. 근데 우리 여러분은 이걸 조회하시는 거야. 이걸 조회하면 안 돼요. 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를 조회하셔야 돼요. 얘를 열었을 때 기타 수익은 IFRS에서는 구분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인 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기타 수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영업 외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자, KIFRS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어주시고요. 위쪽 상단에 기간은 12월까지 하고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기타 수익을 쭉 찾는 거예요. 뭐 없어. 쭉 내려가 이렇게. 기타 수익 여기 있네. 기타 비용도 있네. 금융 수익도 있고 금융원가도 있네.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자, 질문은 기타 수익이죠. 기타 수익은 얼마로 조회돼요? 103만 원 조회되나요? 답은 103만 원. 요거죠, 요거. 여러분 이거 103만 원 어떻게 조회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앞에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해가지고 100만 원 처분하는 분개 했던 거 기억나요? 처분 분개? 그거예요, 그거. 그것 때문에 얘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 내용이 사실은 분개한 게 끌고 오는 거예요. 분개한 게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개가 틀리면 얘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7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비유동 부채를 찾아보래요. 자, 비유동 부채 어디쯤에 붙어 있냐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를 띄우고요. 여기서 12월까지 하고 엔터를 치면 오류가 떠. 에러가 뜬다고요? 근데 이 에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상관없죠. 차이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시하시고 비유동 부채를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 얼마죠? 7천만 원. 답은 7천 하셔서 답을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번째 모의고사 우리 2023년도 시험 대비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어때요?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익숙해지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